내 아들 서호야. 분명 서호가 맞아. 정하연의 손이 떨렸다. 추모식장에서 마주친 그 남자의 목에 새겨진 번개 모양 흉터를 본 순간 20년 전 산사태로 실종된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안녕하세요. 데이터테크 코리아 대표 이준서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를 바라보며 하연은 확신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 윤서호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머니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이 기적 같은 만남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야기는 그날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광주의 가을은 유독 쓸쓸했다. 시립미술관 앞마당의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땅에 쌓여있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보였다. 정하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미술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오늘은 남편 윤태준의 추모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태준은 평생을 미술계에 몸담으며 이 지역의 문화 발전에 헌신해온 인물이었다. 화가이자 큐레이터로 또 미술관 이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왔다. 그래서 오늘 추모식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하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저 흐릿한 배경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지병으로 고생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일주일이 흘렀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무언가를 전하려 했지만 하연은 그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다. 하연아, 그 사람이 서호가 라고 중얼거리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서호는 20년 전 산사태로 실종된 그들의 외아들이었다. 남편은 임종 직전까지도 아들을 그리워했던 것이다. 윤서호. 그 이름만 떠올려도 하연의 가슴은 미어졌다. 명랑하고 똑똑했던 아들은 어느 여름날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간 산에서 갑작스러운 산사태에 휩쓸렸다. 친구들은 모두 구조되었지만 서호만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수색 대가 며칠간 뒤졌지만 아이의 몸은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찢어진 옷 조각 몇 개만이 발견되었을 뿐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사망으로 처리되었지만 하연은 끝까지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다. 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 부부는 20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탐정을 고용하기도 하고 실종자 찾기 단체에 가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다. 특히 서호는 목 옆쪽에 선천적으로 생긴 작은 흉터가 있었다. 번개 모양처럼 생긴 그 자국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으로 의사는 성장하면서 점점 희미해질 것이라고 했지만 12살까지도 여전히 선명했다. 그것이 서호만의 유일한 특징이자 표식이었다. 엄마, 이거 번개 같지 않아? 어린 서호가 거울을 보며 자신의 흉터를 가리키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다. 하연은 그때마다 아들을 끌어안으며 우리 서호만의 특별한 표시야라고 말해주곤 했다. 미술관 2층 전시실은 추모식을 위해 특별히 꾸며져 있었다. 태준이 생전에 사랑했던 작품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고 한쪽에는 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 화가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모든 순간들이 그곳에 있었다. 하연은 조문객들을 맞으며 예의를 지켰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익숙한 얼굴들이 차례로 지나갔다. 미술관 관계자들, 화가 동료들, 옛 학생들 모두가 태준을 기리며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다. 태준 선생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모르세요. 젊은 작가들을 위해 그렇게 애쓰셨는데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은인이세요. 하연 씨도 힘내세요. 태준이 형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위로의 말들도 하연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을 메워주지는 못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 20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었다. 12살에 실종된 아들 서호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추모식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미술관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연이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몇 명의 남성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분위기는 지금까지 온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세련되고 도시적이며 어딘지 비즈니스적인 냄새가 났다. 그 무리 중 앞장서서 걸어오는 한 사람이 하연의 시선을 끌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체격에 잘 정돈된 머리와 깔끔한 얼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무언가 친숙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하연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 실례합니다. 고인과 인연이 있어서 조의를 표하러 왔습니다. 그가 하연 앞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톤이었다. 저는 데이터테크 코리아의 대표 이준서라고 합니다. 태준 선생님께서는 저희 회사의 문화 후원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데이터테크 코리아. 하연도 들어본 적 있는 IT 기업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하며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사였다. 그런 대기업의 대표가 남편의 추모식에 직접 참석한다는 것이 의외였지만 태준이 생전에 여러 기업체와 문화사업으로 인연을 맺어왔으니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으며 답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생전에 말씀하시길. 그때였다. 준서가 고개를 들어 하연을 바라보는 순간 하연의 시선은 그의 목 부분에 머물렀다. 셔츠기 사이로 살짝 보이는 목선에 작지만 선명한 흉터가 있었다. 번개 모양으로 구불구불한 그 자국은 하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짜릿한 충격이 밀려왔다. 그 흉터, 그 모양. 20년 전 실종된 아들 서호의 목에 있던 바로 그 흉터가 아닌가? 세상이 돌고 있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머님? 준서가 갑자기 경직된 하연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바라봤다. 눈의 모양, 코의 형태, 입술의 선.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달라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그의 눈빛에서 어린 서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그 흉터였다. 세상에 그렇게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두 개 있을 수는 없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눈앞에 이 남자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아프신 건 아니시죠? 준서가 다시 한번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하연을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저 처음 만난 고인의 부인을 걱정하는 정중한 태도일 뿐이었다. 하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잠시 어지러워서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정말 서호가 맞나? 그럼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 기억을 잃은 건가? 2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준서는 여전히 예의 바른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곧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바치고 간단한 묵념을 올린 후 다시 하연에게 다가왔다. 태준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희 회사의 문화센터 설립 때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하연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다. 사실 그녀는 지금 준서의 말보다는 그의 모든 것을 관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걸음걸이, 말하는 습관, 손의 모양, 혹시 어린 서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이 들었다. 준서가 말할 때 무의식적으로 왼손으로 머리를 만지는 습관, 생각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모두 어린 서호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뿌리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요. 준서의 말에 하연은 더욱 놀랐다. 남편 태준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혹시 태준도 이 사람이 서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임종 직전에 서우가 라고 말했던 건 아닐까? 하연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실례지만 준서 씨는 어디 출신이신가요? 어릴 때부터 광주에서 살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외요? 어느 나라에서요?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가서 정확한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좀 흐릿해서요. 기억이 흐릿하다는 말에 하연의 심장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다. 혹시 사고의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은 건 아닐까? 20년 전 산사태에서 살아났지만 기억을 잃고 누군가에 의해 해외로 보내져 자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연은 더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추모식장이라는 상황과 준서의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태도 때문에 쉽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계속해서 하연을 낯선 사람으로 대했다. 만약 정말 서우라면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어머님, 오늘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태준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문화사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준서가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다. 하연은 그를 보내기가 아쉬웠다. 아니,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20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잠깐만요. 하연이 준서를 불렀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봤다. 혹시 목의 흉터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준서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목을 만지며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이것 말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한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어릴 때 다친 건지 선천적인 건지 혹시 번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그 모양이? 하연의 질문에 준서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어릴 때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순간 하연은 완전히 확신했다. 모든 의심의 여지가 사라졌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다.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번개, 모양, 흉터에 대한 기억까지. 이제는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다. 아니, 확신을 넘어서 확실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 서우였다. 어머님, 왜 우세요? 혹시 제가 실수한 말이라도
준서가 당황하며 물었다. 하지만 하연은 감정을 추스르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준서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갑작스럽게 진실을 말하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아니에요. 그냥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 감정이 복잡해서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충분히 이해됩니다. 준서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합니다. 그는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미술관을 빠져나갔다. 하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져 있었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추모식이 모두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간 후 하연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남편 태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다. 서호가 라고 중얼거렸던 그 말. 분명 태준도 준서가 서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하연은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20년 동안 포기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놓칠 수 없었다. 아들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다. 미술관을 나서며 하연은 가을 바람을 맞았다. 차갑지만 어딘지 따뜻한 느낌이 드는 바람이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슬픔보다는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실종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모성의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본능이 지금 하연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다. 기억을 잃은 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그의 현재 삶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 하연은 천천히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서두르면 안 된다. 신중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아들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태준이 마지막에 전하려 했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내야 했다. 정하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준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목에 새겨진 번개 모양 흉터,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만지는 습관, 생각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모든 것이 20년 전 실종된 아들, 서호와 일치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다. 혹시 내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착각하는 건 아닐까? 세상에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새벽 4시가 넘어서야 하연은 결심을 굳혔다. 확인해보자.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된다. 만약 정말 서호가 맞다면 어떤 이유로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알아봐야 했다. 하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태준이 생전에 정리해둔 일정표와 명함들,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혹시 데이터테크 코리아나 이준서에 대한 자료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서재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중 하연은 잠금 장치가 있는 작은 서랍을 발견했다. 평소 태준이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열쇠를 찾아 열어보니 그 안에 작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태준이가 일기를 썼나? 하연은 의아해하며 일기장을 펼쳤다. 태준은 평소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것을 숨겨두었을까? 일기장을 넘겨보니 최근 6개월간의 기록들이 불규칙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연을 더욱 놀라게 했다. 2024년 10월 15일 오늘 데이터테크 코리아의 이준서 대표를 만났다.
문화센터 후원건으로 만난 것인데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목에 있는 흉터, 설마 하는 마음이 든다. 하연이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다.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하연의 손이 떨렸다. 역시 태준도 준서를 보고 서울을 떠올렸던 것이다. 2024년 11월 3일 준서와 두 번째 만남. 그의 말투와 습관들을 유심히 관찰해 봤다. 어릴 때 서호가 가지고 있던 특징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어린 시절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서호일까? 입양? 하연은 일기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다. 서호가 산사태에서 살아나서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말인가? 2024년 11월 21일을 준서에게 조심스럽게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봤다. 그는 7회, 8세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기억상실이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했다. 혹시 산사태 때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것은 아닐까? 점점 확신이 든다. 하연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일기장을 더 넘겨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다. 2024년 12월 1일 결심했다. DNA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준서가 쓰던 컵을 몰래 가져왔다. 검사소에 맡겨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만약 정말 서호가 맞다면 하연이와 함께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다. 그는 지금 성공한 기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친부모가 나타난다면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2024년 12월 10일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7% 일치. 준서는 정말 우리 아들 서호다. 20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연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리고 서호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하연은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다. DNA 검사 결과까지. 이제 정말 확실했다. 준서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 서호였다. 2024년 12월 15일 준서와 세 번째 만남. 오늘은 그에게 조심스럽게 가족에 대해 물어봤다. 양부모님은 몇 년 전에 모두 돌아가셨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가끔 꿈에서 한국의 산과 어떤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그 순간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하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서호가 꿈에서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마지막 페이지에는 며칠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4년 12월 20일병이 더 악화되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하연이에게 서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직 용기가 나지 않는다. 서호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만약 내가 죽으면 하연이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것이 마지막 기록이었다. 하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남편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그리고 임종 직전에 서호가 라고 중얼거렸던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하연은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준서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고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였다. 그날 오후 하연은 데이터테크 코리아 본사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추모식에서 뵈었던 정하연입니다. 이준서 대표님과 잠시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떻게 연락을 주셨나요? 어제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준서 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준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러시군요. 하지만 저는 태준 선생님과는 주로 사업적인 만남만 가졌어서 그래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하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준서는 결국 만남에 응했다. 이틀 후 광주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하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감정을 억누르기가 힘들었다. 20년 만에 마주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으니까. 태준 선생님께서 저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준서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정중하지만 어딘지 경계하는 듯했다. 남편이 준서 씨를 보고 누군가를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누구를 말인가요? 저희 아들을요. 20년 전에 실종된. 준서의 표정이 약간 변했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실종된 아들과 저를 연결 짓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연이 급하게 말했다. 단지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뿐이에요. 준서 씨를 보면 우리 아들이 컸다면 저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준서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는 제 과거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해외로 입양되었고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실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한국에서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7세 이전의 기억은 의료사고로 인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준서의 말은 단호했다. 하지만 하연은 포기할 수 없었다. 혹시 꿈에서 산이나 여자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준서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하연의 가슴이 뛰었다. 역시 서호가 맞았다.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준서 씨가 그런 꿈을 꾼다고. 준서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곧 경계심을 드러냈다. 선생님께서 제 사생활에 대해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나요? 그것은 좀. 하연은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서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과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하연이 사과했다. 단지 아들을 잃은 어미의 마음에 준서 씨가 우리 서호와 비슷해 보여서. 어머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준서가 좀 더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준서예요. 데이터테크 코리아의 대표이고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하연은 마음이 아팠다. 아들은 분명 눈앞에 있는데 자신을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 혹시 목의 흉터에 대한 이야기라도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하연이 마지막으로 시도해봤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양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입양될 때 이미 있던 흉터라고 하더라고요. 사고로 생긴 것 같다고. 번개 모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그 이야기는 어제도 들었잖아요. 준서가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신기한 우연이지만 그것만으로 제가 어머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연은 더 이상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DNA 검사 결과까지 있지만 그것을 지금 꺼내기에는 준서의 거부감이 너무 컸다. 어머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만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살아가야 할 현실이 있거든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다. 네, 이해해요. 시간 내주셔서 고마웠어요. 준서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카페를 나갔다. 하연은 혼자 남아서 창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이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서호가 아니었다. 이준서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하연은 남편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태준이 마지막에 써놓은 말들이 새삼 마음에 와닿았다. 서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하연이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 정말 그렇게 되었다. 하연은 이제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다. 아들은 자신을 거부하고 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을 이렇게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다만 방법을 바꿔야 했다. 더 신중하게,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했다. 하연은 결심했다. 준서가, 아니, 서호가 스스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그리고 그동안 멀리서라도 아들을 지켜보기로. 어머니의 사랑은 20년을 기다려왔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다. 그날 밤, 하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직접적인 접근은 준서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이었다. 대신 간접적으로 그의 주변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데이터테크 코리아의 문화 후원 사업, 태준이 남긴 미술관과의 인연, 이런 것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준서가 꾸는 꿈, 그가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조각들이 언젠가는 진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연은 남편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다짐했다. 태준아, 당신이 시작한 일을 내가 끝까지 해낼게. 우리 서울을 반드시 되찾을 거야. 하연은 서재에 앉아 준서에 대한 자료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수많은 기사와 인터뷰, 기록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마우스를 쥔 채 조심스럽게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다. 참 이상해. 하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준서의 공개된 이력을 보면 그는 분명 성공한 젊은 기업가였다. 환경 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의 모든 기록이 불과 3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28살의 청년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나타났다는 말인가? 하연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신문 기사들을 꼼꼼히 읽어보니 준서는 3년 전 해외에서 돌아왔다고 되어 있었다. 유럽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학명이나 졸업 연도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상하다. 보통은 출신, 대학이라도 언급하는데 하연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김준서 환경기술 유럽대학이라고 입력해 보았지만 관련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그 이전의 시간이 공백으로 남겨진 것 같았다. 다음 날 하연은 직접 준서의 회사를 찾아갔다. 표면적으로는 그의 환경 기술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가장했다. 회사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자리 잡고 있었고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였다. 대표님은
정말 젊으신데 어떻게 이런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셨나요? 하연이 직원에게 물었다. 네, 저희 대표님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연구하셨거든요. 특히 독일에서. 젊은 직원이 대답했다. 독일이요? 어느 대학에서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대표님이 과거 이야기를 잘 안 하셔서요. 하연은 이상함을 느꼈다. 보통 성공한 사업가라면 자신의 학창 시절이나 유학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법인데 준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하연은 남편 민준이 생전에 자주 다녔던 미술관을 찾았다. 혹시라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미술관 입구에서 만난 큐레이터 박 선생은 민준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민준 화백은 정말 자주 오셨어요. 특히 젊은 작가들의 전시에 관심이 많으셨죠. 박 선생이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그런데 남편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선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날 말씀이시군요. 참 이상했어요. 화백님이 전시를 보시다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지셨거든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무엇을 보셨길래요? 한 젊은 사업가가 전시 후원자로 왔었는데 화백님이 그분을 보시고는 정말 놀라셨어요. 설마 하시면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하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 젊은 사업가가 혹시 네, 김준서 씨였어요. 환경, 기술회사 대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화백님이 왜 그렇게 놀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편이 준서를 보고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정말로 집으로 돌아온 하연은 다시 한번 모든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노트에 타임라인을 그려가며 하나씩 점검해 보았다. 3년 전 준서가 갑자기 한국에 나타남. 해외 유학 경험을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정보 없음. 2년 전 환경, 기술 회사 설립, 놀라운 속도로 성장. 6개월 전 미술관에서 남편이 준서를 보고 크게 놀람. 1개월 전 남편 사망 후 장례식에 준서가 나타남. 시간이 딱 맞아떨어진다. 하연은 중얼거렸다. 현우가 실종된 것이 정확히 3년 전이었다. 그리고 준서가 나타난 것도 3년 전이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정확했다. 하연은 다시 준서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인터넷에서 찾은 그의 최근 사진들을 하나씩 확대해가며 살펴보았다. 턱선, 코의 모양, 눈꼬리의 각도, 모든 것이 현우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 하연은 자신에게 말했다. 3년이란 시간이 사람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이 서고 있었다.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별한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준서는 현우였다.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아들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그를 그리워했던가. 밤마다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었던 아들이 바로 옆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니.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준서, 아니, 현우는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석양이 지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사라져가고 있었다. 만약 정말 현우라면 그녀는 혼잣말을 이어갔다. 왜 기억을 잃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준서의 기업가적 성공, 그의 뛰어난
능력들을 생각해 보니 현우의 어릴 적 모습이 겹쳐졌다. 현우는 어려서부터 똑똑했고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과학상도 여러 번 받았고 대학에서도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모든 게 맞아떨어져 하연의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다. 현우는 어떻게 기억을 잃었을까? 왜 김준서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진실을 알려줘야 할까 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편으로는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 지금의 준서는 행복해 보여. 하연은 자신에게 말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과거의 기억이 돌아온다면 과연 그에게 좋은 일일까? 현우가 실종되기 전 그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취업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아버지의 병까지. 그 모든 무거운 기억들이 돌아온다면 준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연은 베개 위에서 몸을 뒤척였다. 어머니로서는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의 현재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나섰다. 준서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멀리서라도 그의 행동과 습관을 살펴보면 더 확실해질 것 같았다. 오전 10시쯤 준서가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커피를 사기 위해 근처 카페로 향했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다. 카페에서 준서의 행동을 지켜보니 익숙한 몇 가지 습관들이 눈에 띄었다. 커피를 주문할 때 왼손으로 머리를 긁는 버릇, 기다리는 동안 오른발로 바닥을 두드리는 모습. 모든 것이 현우와 똑같았다. 맞아,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어. 하연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더욱 단단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하연은 남편 민준의 유품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서재 깊숙한 곳에서 민준의 개인 수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의 마지막 며칠간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오늘 미술관에서 이상한 청년을 만났다.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서 뒤돌아보라고 불렀는데 돌아선 그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다. 현우가 아닌가? 하지만 그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김준서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럴 수가. 설마 우리 현우가 하연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괜한 희망을 주는 것은 잔혹할 것 같다. 좀 더 확인해 봐야겠다.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견디기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이 일만은 확실히 해두고 가야겠다. 우리 현우일 가능성이 크다. 하연아, 미안하다. 이걸 혼자 확인하려다가 수첩을 읽던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확인하려다가 세상을 떠났다.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구나. 하연은 남편의 사진을 꼭 안아보며 속삭였다. 그날 저녁, 하연은 준서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 갔다. 미리 조사해둔 정보에 따르면 그는 매주 목요일 저녁 그곳에서 식사를 한다고 했다. 레스토랑 구석자리에 앉아 준서를 기다리던 하연은 7시 30분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니 마음이 아팠다. 준서는 음식을 먹을 때도 현우와 똑같은 방식이었다. 밥을 먹기 전에 항상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어릴 때부터 지켜본 현우의 모습 그대로였다. 현우야. 하연은 가슴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준서가 고개를 들어 하연을 바라봤다. 눈이 마주치는 찰나 하연은 확신했다. 그 눈빛,
그 표정. 분명히 그녀의 아들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하연은 오랜 시간 고민에 잠겼다. 이제 확신이 섰다. 준서는 분명 현우였다. 하지만 그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까? 현재의 준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없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혹시 진실을 알려준다면 그의 현재 삶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 아들이야. 하연은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로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 하연은 결심했다. 일단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다.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그의 반응을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보는 것이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준서가 조금이라도 과거를 기억해낸다면 그때 서서히 진실을 알려주면 될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하연은 준서에게 접근할 방법을 계획했다. 무작정 나타나서 당신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가 환경기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 분야와 관련된 접점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연은 민준이 생전에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단체에 후원을 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하연은 계획을 세웠다. 환경보호 단체의 이벤트나 모임에서 만난다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그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었다. 하연은 침실에서 현우의 어릴 적 사진들을 다시 꺼내 보았다.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현우, 대학 입학식 때의 당당한 모습,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현우야, 엄마가 곧 너를 만나러 갈게. 하연은 사진 속 아들에게 속삭였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현우가 아니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낯선 아들이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든 넌 내 아들이야. 하연의 마음이 단단해졌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름이나 기억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저 그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이제 남은 일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은 환경보호 단체에 전화를 걸었다. 남편의 유지를 이어받아 후원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고, 가능하면 단체의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좋은 취지의 일이니까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환경기술 세미나가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참석해보세요. 단체 관계자가 말했다. 혹시 그 세미나에 젊은 기업가들도 참석하나요? 네, 김준서 대표님도 연사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드디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그럼 꼭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하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3년간의 슬픔으로 늙어 보이긴 했지만 아직도 아들의 어머니로서 당당할 수 있었다. 현우야, 엄마가 간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다음 주 세미나에서 그를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가 조금이라도 그녀를 알아볼까? 아니면 여전히 낯선 사람으로만 볼까? 하연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운명적인 재회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잃어버린 아들과의 만남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하연은 환경 세미나를 일주일 앞두고 남편 민준의 유품을 더 자세히 정리하기로 했다. 혹시나 해서 그의 서재 구석구석을 뒤져보던 중 책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하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사설탐정 사무소의 명함, 조사 의뢰서, 그리고 김준서에 대한 상세한 조사 자료들이었다. 하연의 손이 떨렸다. 여보가 벌써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니 민주는 한 달 전부터 사설탐정을 고용해 준서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출생지, 학력, 경력 등 모든 정보가 정말로 3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탐정의 메모였다. 의뢰인의 실종된 아들 김연우만 25세와 김준서 현재만 18세의 외모적 특징. 비교 결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함. 추가 조사 필요. 하연은 계속해서 서류들을 뒤져보았다. 그러던 중 민준의 개인적인 메모를 발견했다. 그의 악필로 쓰여진 글씨를 해독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내용을 읽고 나서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하연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다. 만약 내 추측이 틀렸다면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준서를 본 순간에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말로 우리 현우가 아닐까? 탐정과 상의한 결과 DNA 검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한다. 준서가 사용한 컵이나 개인 물품에서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하니 다음 주 미술관 행사 때 시도해보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의사는 몇 주 더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연에게 모든 걸 남겨두고 가는 것이 미안하지만 이 일만은 끝까지 확인하고 싶다.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은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류 더미 속에서 하연은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DNA 검사 키트였다. 민준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키트와 함께 있던 메모를 읽어보니 민준의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준서가 다음 주 목요일 미술관 세미나에 참석한다. 그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그가 사용한 컵이나 물건에서 샘플을 채취하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하연에게 모든 걸 말하자. 하지만 민주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 바로 그 세미나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여보, 당신도 얼마나 고민했을까? 하연은 남편의 심정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하연은 계속해서 남편의 물건들을 뒤져보았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평소 일기를 쓰지 않던 민준이 왜 일기장을 숨겨두었을까? 일기장을 펼쳐보니 최근 한 달간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모두 준서에 대한 내용이었다. 3월 15일 미술관에서 그 청년을 다시 보았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다. 걸음걸이, 손짓,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현우를 닮았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다. 3월 18일 하연이 요즘 자주 울고 있다. 현우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다. 만약 정말로 준서가 현우라면. 하지만 섣불리 희망을 주었다가 실망시킬 수는 없다. 3월 22일 탐정에게서 보고서를 받았다. 준서의 과거 기록이 정말로 3년 전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현우가 실종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럴 수가. 3월 25일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DNA 검사를 서둘러야겠다. 하연에게는 결과가 확실해진 후에 말하자. 3월 28일 몸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우리 현우일 가능성이 크다. 하연아, 미안하다.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그것이 민준의 마지막 일기였다. 이틀 후 그는 세상을 떠났다. 하연은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남편도 같은 의심을 했고 같은 고민을 했으며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여보, 당신은
정말 끝까지 우리 가족을 생각했구나. 하연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흐느꼈다. 그동안 남편이 왜 그렇게 자주 외출했는지, 왜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혼자서 모든 걸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 혼자 이런 고생을 하게 해서. 하연은 남편에게 사과했다. 하연은 남편이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았다. 탐정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준서의 회사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그는 종종 예전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병원 기록을 보면 3년 전 그가 처음 한국에 나타났을 때 기억상실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었다. 기억상실. 하연은 중얼거렸다.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구나. 탐정 보고서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 준서가 3년 전 처음 한국에 나타났을 때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다. 여권조차 새로 발급받은 것이었고 과거 기록은 모두 공백 상태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연은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다. 탐정이 은밀히 촬영한 준서의 사진들을 보면 그의 왼쪽 어깨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현우가 어릴 때 자전거 사고로 생긴 흉터와 정확히 같은 위치였다. 서류들 사이에서 하연은 자신 앞으로 쓰여진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민준의 손글씨로 하연에게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된다면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니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하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당신에게 숨기고 혼자 확인하려던 일들이 있었다. 준서라는 청년이 우리 현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다. 외모, 습관, 나이, 그리고 실종 시기까지 모든 것이 일치한다. 하지만 그는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아마도 사고나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을 것이다. 지금의 그는 김준서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DNA 검사 키트를 준비해뒀다. 만약 내가 확인하지 못했다면 당신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라. 그의 현재 삶도 소중하니까. 우리 현우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이름으로든 그는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다. 사랑한다. 민준 올림. 하연은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다. 남편의 사랑과 배려가 느껴져서 더욱 눈물이 났다. 하연은 남편이 모아둔 모든 자료들을 펼쳐놓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다. 하나하나 따져보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현우의 실종 일자 2022년 3월 10일 준서의 한국 입국 일자 2022년 3월 15일 여권 발급 기록 현우의 키 108cm 준서의 키 178cm 회사 프로필 현우의 특기 환경공학 수영 키아노 준서의 관심사 환경기술 수영 헬스클럽 등록 클래식 음악 심지어 탐정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준서는 가끔 무의식적으로 하연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린다는 증언도 있었다. 회사 직원이 우연히 들었다는 것이었다. 엄마, 이름을 무의식적으로. 하연은 가슴이 뛰었다. 탐정 자료 중에는 준서의 의료 기록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3년 전 그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의 기록이었다. 외상성, 기억상실증으로 추정됨. 환자는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음. 뇌 손상은 없으나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기억 장애로 보임. 진단서를 읽던 하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현우가 정말로 기억을 잃었다는 의학적 증거였다. 무슨 일을 겪었길래 하연은
마음이 아팠다. 기록에 따르면 준서는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였다고 했다. 마치 오랫동안 거리를 헤맸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다는 의료진의 소견도 있었다. 하연은 준서가 어떻게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도 궁금했다. 탐정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과정도 일부 드러났다. 사회복지 담당자의 증언에 따르면 준서는 3년 전 신원불명자로 발견되었다가 한독지가의 도움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독지가는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계 사업가였고 준서에게 김준서라는 이름과 유학 경력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해외 유학생으로 되어 있는 거구나. 하연은 이해했다. 그 사업가는 기억을 잃은 준서를 불쌍히 여겨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준서의 진짜 정체성은 묻혀버린 것이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준의 절박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내일이 미술관 세미나다. 준서가 온다.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 몸이 너무 아파서 오래 버티기 힘들다. 하지만 이번만은 꼭 확인하고 싶다. 하연은 아직 모른다. 혹시 내 추측이 틀렸다면 괜한 상처만 줄 것 같아서. 하지만 만약 정말 현우라면 하연이 얼마나 기뻐할까.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모든 걸 말하자. 우리 현우가 돌아왔다고, 비록 다른 모습이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하지만 민주는 그 다음날 아침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세미나에 가지도 못한 채로. 하연은 모든 자료를 정리한 후 오랜 시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남편이 혼자 감당했던 고민의 무게가 이제 자신에게 넘어온 것을 느꼈다. 여보가 확인하려던 걸 내가 대신 해야겠어. 하연은 결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만약 DNA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그렇다면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양성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일단 확인부터 하자. 하연은 DNA 검사 키트를 손에 꼭 쥐었다. 다음 주 환경 세미나에서 준서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샘플을 채취해 보기로 했다. 남편이 계획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 보는 것이었다. 하연은 침실로 가서 현우의 어릴 적 사진들을 다시 꺼내 보았다. 이제 그 사진들을 볼 때의 감정이 전에와는 달랐다.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곧 만날 수도 있다는 설렘이 섞여 있었다. 현우야,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니? 그녀는 사진 속 아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다. 현재 준서는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만약 갑자기 진실을 알려준다면 그에게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성공적인 삶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로서는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의 현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날 밤 하연은 오랜 기도를 드렸다.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 그리고 어디선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 아들에게. 여보, 당신이 시작한 일을 제가 마저 해보겠어요.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현우, 아니, 준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하연의 마음에는 이제 확신이 자리 잡았다. 준서는 분명 현우였다. 남편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무작정 달려가서 당신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의 현재 삶을 존중하면서도 점차 진실에 가까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은 현우의 방을 찾았다. 3년간 그대로 보존해둔 그 방에서 그녀는 아들의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았다. 현우야, 엄마가 널 찾았어. 그녀는 현우의 책상에 앉아 속삭였다.
비록 내가 날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엄마는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책상 위에는 현우가 마지막으로 쓰던 환경공학 교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책을 펼쳐보니 현재 준서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과 놀랍도록 유사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역시 내가 어릴 때부터 관심 있던 분야잖아. 하연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현우의 본질적인 관심사와 재능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하연은 다음 주 세미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후원자로서 자연스럽게 참석하되 준서를 관찰하고 가능하다면 DNA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 목표였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접근할까? 하연은 고민했다. 남편의 계획서를 참고해 보니 세미나 후 다과 시간에 연사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고 되어 있었다. 그때 준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사용한 컵이나 물건에서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연은 가방에 DNA 검사 키트를 넣고 세미나에서 할 질문들도 미리 생각해 보았다. 환경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공부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했다. 세미나 전날 하연은 다시 한번 모든 증거들을 검토해 보았다. 탐정 보고서, 의료 기록, 사진들, 그리고 남편의 일기까지 모든 것이 한 가지 결론을 향해 있었다. 김준서는 김현우였다. 기억을 잃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아들이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어. 하연은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만약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 준서에게 모든 걸 말해줘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지켜봐야 할까? 일단 만나보자. 하연은 결심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 세미나를 하루 앞둔 밤, 하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3년 만에 아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동시에 불안했다. 만약 정말 현우라면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준서는 이미 김준서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친구들도 있고 사업도 있고 자신만의 삶이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가 당신은 내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어. 하연은 다짐했다. 무엇보다 준서의 현재 삶을 해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그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다. 새벽 2시 하연은 거실로 나가 남편과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았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했다. 여보, 현우야. 내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비록 현우가 절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저 건강한 모습만 볼 수 있어도 좋겠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따뜻한 빛을 비춰주었다. 그 빛 속에서 하연은 평화로운 마음을 찾을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현우의 행복이 우선이에요. 제가 어머니라는 것보다 그가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해요. 하연의 마음에는 이제 평정심이 찾아왔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은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다. 너무 격식을 차리지도 너무 평범하지도 않게 세미나에 참석하는 중년 여성으로서 적절한 모습을 만들었다. 가방에는 DNA 검사 키트와 함께 현우의 어릴 적 사진 한 장을 넣었다. 혹시라도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였다. 오늘이야말로. 하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3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 될지도 몰라. 하연은 가방에 DNA 키트를 넣고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을 곁에 챙겼다. 서울의 맑은 봄빛이 유리창을 씻어내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이제 컨벤션 센터로 향할 시간이었다. 진실을 확인하고도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결심을
오늘부터 시험 받게 될 터였다. 환경 세미나가 열린 그날, 하연은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다. 마음은 불안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3년 만에 아들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순간이었다. 김준서 대표님의 발표가 곧 시작됩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하연은 뒷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다. 곧 준서가 나타났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그의 모습에서 하연은 성장한 현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친환경 기술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조금 낮아지고 성숙해졌지만 분명히 현우의 목소리였다. 발표 시간 동안 하연은 준서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발표할 때 왼손으로 머리를 넘기는 습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오른손을 가슴에 대는 제스처, 모든 것이 어릴 때부터 지켜본 현우의 모습이었다. 특히 환경 보호에 대한 그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하연은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어린 현우가 엄마, 나중에 커서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라고 말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우리 현우가 맞아. 하연은 가슴속에서 중얼거렸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하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환경 기술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녀가 질문했다.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환경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대답을 들은 하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기억은 잃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구나. 발표가 끝난 후 다과 시간에 하연은 용기를 내어 준서에게 다가갔다. 그는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아, 감사합니다.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준서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하연은 현우가 어릴 때 보였던 그 해맑은 미소를 떠올렸다. 똑같았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방식까지도. 네. 저희 남편이 생전에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하연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하연은 준서와 이야기하면서 그가 정말로 착하고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현우의 본래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대화 중에 준서가 커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잠시 다른 사람과 인사를 나누러 간 순간이 있었다. 하연은 재빠르게 일회용 컵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다. 남편이 준비해둔 키트의 면봉으로 컵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됐어. 하연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준서가 돌아왔을 때 하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하연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고 전화벨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그 기간 동안 하연은 준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았다. 인터넷, 기사와 인터뷰를 통해 그의 현재 삶을 들여다보았다. 준서는 정말로 성공한 사업가였다. 직원들에게는 좋은 상사였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인물이었다. 환경 관련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었고, 여러 자선단체 후원도 하고 있었다. 우리 현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하연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다. 현재의 준서는 과거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 보였다. 과연 그에게 아픈 과거를 되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일주일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다. 친자 관계 확률 99.9%. 결과지를 본 순간 하연은 주저앉았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되고 나니 감정이 복잡했다.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정말로 우리 현우였어. 하연은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과지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다. 3년간 품어왔던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하연은 곧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준서에게 직접 가서 모든 것을 말해줄까? 아니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어느 것도 쉽지 않았다. 섣불리 말했다가 그 아이 삶을 망치면 어떡하지? 하연은 걱정했다. 준서는 이미 김준서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지위를 쌓았다. 갑자기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다면 그의 사업과 인간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었다. 며칠 후 하연은 다시 준서의 회사 근처를 찾았다. 이번에는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준서의 일상을 지켜보았다. 그는 직원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고객들과 진지하게 미팅을 하고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하연은 뿌듯했다.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현우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어서서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이 기특했다. 엄마가 없어도 이렇게 잘 컸구나. 하연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하연은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기로 했다. 기억상실 환자에게 과거를 알려주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싶었다. 기억상실 환자에게 갑작스럽게 과거를 알려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특히 외상성 기억상실의 경우 기억을 되찾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연스럽게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억지로 기억을 되살리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을 들은 하연은 더욱 고민이 깊어졌다. 아들을 되찾고 싶은 마음과 그의 안전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연은 준서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이미 업계에서 인정받는 젊은 기업가였고 수많은 투자자와 파트너들이 그를 믿고 따르고 있었다. 만약 갑자기 그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다면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룰까? 성공한 CEO의 숨겨진 과거 같은 제목으로 자극적인 기사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 아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 하연은 걱정했다. 특히 투자자들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 준서의 학력과 경력이 모두 허위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었다. 하연은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이 문제로 고민했다. 아들을 되찾고 싶은 갈망은 컸지만 그의 현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컸다. 내가 나타나는 순간
그 아이 삶이 복잡해질 거야. 그녀는 혼잣말했다. 현재의 준서는 과거의 무거운 기억들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취업 스트레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그 모든 아픈 기억들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오면 그 아이가 다시 힘들어할까? 하연의 걱정은 깊어만 갔다. 하연은 며칠 더 준서를 관찰하기로 했다. 그의 일상을 이해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주말, 하연은 준서가 자주 가는 공원을 찾았다. 그는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었다. 운동복을 입고 뛰는 그의 모습에서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다. 조깅을 마친 준서는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도와드렸다.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구나. 하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현우의 본래 성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기억을 잃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며칠 후, 하연은 우연히 준서가 클래식 음악 공연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피아노 리사이트를 감상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그대로구나. 하연은 놀랐다. 현우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클래식 음악을 매우 좋아했다. 대학생 때까지도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달랬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준서의 뒤를 따라가 보았다. 그는 공연장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혹시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연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하연은 더욱 깊은 갈등에 빠졌다. 준서를 관찰하면 할수록 그가 현우라는 확신은 커졌지만 동시에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만약 내가 나타나면 하연은 여러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았다. 최선의 경우 준서가 점차 기억을 되찾고 가족과의 재회를 기뻐한다. 최악의 경우 갑작스러운 진실에 충격받아 현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어. 하연은 답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준서가 현재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성공한 사업, 안정된 생활, 그리고 자신만의 정체성.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하연은 다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조언을 구했다. 환자가 현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굳이 과거를 되돌려 주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가족으로서는, 물론 가족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전혀 다른 과거를 알게 된다면 정체성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의사는 계속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상태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현재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하연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전문가의 조언은 명확했다. 섣불리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날 밤, 하연은 현우의 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아들의 책상에 앉아 그가 쓰던 물건들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현우야, 그녀는 빈방에 대고 말했다. 엄마는 정말 너를 만나고 싶어. 안아주고 싶고,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말해주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준서의 현재도 소중했다. 그가 김준서로서 쌓아온 모든 것들, 그의 꿈과 목표,
그리고 현재의 행복. 내 욕심 때문에 그 아이 삶을 망칠 수는 없어. 하연은 결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사랑이란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자신의 그리움보다 아이의 행복을 우선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하연은 결심을 굳혔다. 당장 준서에게 진실을 말하지는 않기로 한 것이었다. 대신 그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멀리서나마 아들을 지켜보고 그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로 한 것이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곁에 있어 주자. 하연은 다짐했다. 환경보호단체의 정기 후원자가 되어서 준서와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준서가 스스로 기억을 되찾는다면 그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하연은 환경보호단체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남편의 유지를 이어받아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김준서 대표님과 자주 함께 일하게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단체 관계자가 물었다. 네, 물론입니다. 젊은 분들의 열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거든요. 하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이제 그녀는 정기적으로 준서와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친모로서가 아니라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후원자로서 말이다. 단체 모임에서 하연과 준서는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관계였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세미나에서 뵀던 분이시네요. 준서가 반갑게 인사했다. 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연은 감정을 다스리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가까이서 본 준서는 정말로 현우와 똑같았다. 말하는 방식, 표정 변화, 심지어 습관까지. 하지만 하연은 아무런 티를 내지 않았다.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준서가 물었다.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환경을 무척 사랑했어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3년 전에 잃었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준서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섣불리. 괜찮아요. 그래서 더욱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하연은 정기적으로 단체 활동에 참여하며 준서와 만났다. 매번 만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바로 앞에 있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지만 참아야 했다. 준서는 하연을 환경 보호에 열정적인 후원자로 여겼다. 가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그는 하연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준서가 어느 날 말했다.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으시네요. 그 말을 들은 하연은 가슴이 아팠다. 정말로 어머니인데 그는 모르고 있었다. 하연은 점차 준서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갔다.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준서의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익명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물론 준서는 그것이 하연의 도움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라도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하연은 만족했다. 비록 친모로서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하연은 준서에게서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 단체 모임에서 그가 가끔 멍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꿔서요. 준서가 대답했다. 어떤 꿈인데요? 잘 기억나지 않는데 누군가가 절 부르는 꿈이에요. 현우야라고. 그런데 그게 제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혹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닐까? 현우라는 이름이 익숙하세요? 응.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연은 준서의 변화를 지켜보며 희망과 걱정을 동시에 품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기뻤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걱정되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기다리자. 하연은 자신에게 말했다. 의사의 조언대로 억지로 기억을 되살리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동안은 그저 따뜻한 후원자, 든든한 조력자로 남아있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연은 준서와의 관계에서 작은 기적들을 발견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하연을 편안해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마음을 열고 대화했다. 이상해요. 처음 뵙는 분인데 왜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는지. 준서가 어느 날 말했다. 저도 그래요.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하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혈연의 끈이란 정말 신비로운 것이었다.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하연은 환경단체 활동을 통해 준서와 느슨한 거리에서 꾸준히 마주했다. 그녀는 후원자, 동료, 어른, 때로는 조용히 질문을 들어주는 청자로 남았다. 준서는 이유 모를 편안함을 털어놓곤 했다. 혈연의 끈이란 정말 신비로운 것이었다. 기억이 비어 있어도 마음은 서로를 먼저 알아보았다. 준서는 잦은 편린에 시달렸다. 비 내리는 산등성이, 누군가가 현우야라 부르는 소리, 번개, 형상의 작은 흉터를 쓰다듬는 감각. 어느 저녁, 그는 단체 창립자 사진 벽에서 민준의 흑백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설명문 끝에 한 줄 환경교육을 사랑했던 고옥고 민준을 입술로 더듬다.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중얼거렸다. 본인은 듣지 못한 호칭이었다. 작은 기획 전시에서 하연은 우연한 척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춰보다가 그대로 멈췄다. 준서가 가가와 물었다. 아는 아이세요? 하연은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옛제 삶의 전부였던 아이예요. 준서는 사진 속 소년의 웃는 눈을 오래 보았다. 익숙하네요. 이상하죠? 그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 순간 소년의 팔에 있던 희미한 상처 위치와 자신의 어깨 흉터가 겹쳐졌다. 그날 밤 준서는 악몽에서 깼다. 바람과 흘,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손을 붙잡던 감각. 그는 휴대폰을 쥐고 망설이다가 결국 하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잠깐 산책하실 수 있을까요? 한강변 벤치에 마주 앉자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끔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준서 말고. 하연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가 놓았다. 그 이름을 들으면 편안해지나요?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연은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다. 검진, 결과지는 아니었다. 민준의 마지막 편지 사본.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했던 것들, 물과 나무, 피아노 이 적힌 작은 메모뿐. 사실을 강요하지 않으려 했어요. 다만 선택할 수 있도록 단서만 건네고 싶었습니다. 준서는 편지를 읽었다. 문장마다 낯선 그리움이 가슴을 두드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만약 제가 그 아이라면 지금의 삶은 어떻게 되죠? 그 삶을 지켜줄 겁니다. 하연이 답했다.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며칠을 더 걸려. 준서는 또 하나의 봉투 자신이 의뢰한 정밀 DNA 결과를 들고 돌아왔다. 확률 99.9%. 그가 나직이 웃었다. 신기하네요. 서류는 확언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연은 울지 않으려 애썼다. 그럼 어떻게 부를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밖에서는 김준서로, 여기서는 현우로. 그날 두 사람은 약속했다. 진실을 소리쳐 세상에 알리기보다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관계를 다시 엮기로. 봄비가 그친 날, 준서는 하연과 함께 민준의 영정 앞에 섰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제가 늦었네요.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하연은 옆에서 속삭였다. 그이가 기다렸을 거야. 내가 어떤 이름이든. 그들의 침묵은 슬픔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여백이었다. 시간은 크게 변화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준서는 여전히 환경기술의 최전선을 달렸고, 하연은 후원자이자 집이 되었다. 가끔 기억의 조각이 떠오를 때면 둘은 한강을 걸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으려 애쓰지 않고 남은 것들을 더 단단히 붙잡는 연습을 했다. 가을, 은행잎이 노랗게 익은 광주의 미술관 마당. 추모 사진이 걸렸던 자리에는 민준 기념 어린이 환경교실 현판이 세워졌다. 개소식이 끝나고 아이들의 웃음이 멀어질 때 준서하니 현우가 낮게 말했다. 엄마. 하연은 그 한 단어에 눈을 감았다 뜨며 미소 지었다. 그는 덧붙였다. 뿌리를 잊지 말라는 그 말. 이제야 이해했어요. 저는 두 이름으로 자라난 한 그루 나무예요. 바람이 은행잎을 흔들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어지는 삶은 오늘도 자란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조용했지만 충분히 단단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만나는 책방이었습니다.